부자의 그릇,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이즈미 마사토. 2장 부자의 고백.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실패가 아니라 돈이라네. 빚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얻는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빚이라면 무조건 싫다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말일세,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자기 파산하는 원인이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사실 이는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빚 탓으로 돌리고 생각을 멈추지. 빚을 진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빚 덕분에 도산을 면하는 회사도 아주 많이 존재한다네. 특히 일본인은 빚을 싫어한 나머지 돈의 성질에 대해 배울 기회를 잃고 있어.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는데 말이야. 빚을 잘 지면 좋은 경영자라고들 하지요. 저한테는 무리였지만 그렇게 비관하지는 말게. 아까 말했잖나. 될 때까지 배틀을 휘두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자네는 한때 경영자였으니 빚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겠나? 네, 매달 지불해야 하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대차 대조표상에서는 대변 부분, 장부상으로는 매달 일정한 지출액이 되는 부분이지요. 맞는 말이야. 그리고 빚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금리도 떠올릴 거야. 내가 맨 처음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던 것도 금리였다네. 내가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즉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부딪힌 의문이 바로 이 금리였어. 자네도 궁금하지 않나? 애당초 왜 금리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 내가 존경하는 한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다네. 빚은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부채와 금리를 잘만 다루면 오히려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그 뒤 회계학을 공부하면서 금리가 곧 비용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주 타당하다는 걸 알았어. 다시 말해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건 회계나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사고방식이야. 조금 고차원적인 생각이네요. 저는 그런 식으로 부채와 금리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장사를 했는데도 실제로 제가 빚을 졌을 때는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역시 빚은 부채, 그리고 금리는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사례금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네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1억 원을 빌렸는데 연간 300만 원의 금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보게. 그리고 이 300만 원은 늘지도 않을 뿐더러 줄지도 않아. 사실 매년 300만 원을 계속 지불하면 1억 원을 갚지 않아도 돼.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연간 비용은 300만 원이지만 이걸 비싸다고 볼지 싸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 도산을 면하기 위해서 매년 300만 원을 지불하고 현금 준비금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두는 건 여느 회사라면 모두 하는 일이야. 하지만 그 1억 원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돈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불한 금리는 헛되게 쓴 게 됩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그렇게 헛되이 지불하는 돈은 계속 증가할 거고요. 하지만 이 1억 원이 자금은 부족을 막기 위해 빌리고 있는 돈이라면 이건 보험과도 같다고 볼 수 있지. 절대 헛된 게 아닐세. 이때는 금리를 회사가 도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급되지 않는 보험료라 생각할 수 있어. 요컨대 시점에 따라 빚은 다양한 형태로 변한다는 거지. 1억 원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300만 원이라면 싼 거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 대한 금리가 이렇게 쌀 리는 없잖아요. 아까 어르신에게 100원을 빌렸을 때 금리가 20%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제가 1억 원을 빌림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2천만 원입니다. 이건 얼마든지 회사를 닫게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지. 신용이 돈을 낳는다는 건 빚에도 해당된다네. 예를 들면 자네의 말처럼 A 회사에는 300만 원이 들이면 될 것을 B 회사는 2천만 원이나 들여야 할 때가 있어.
여기서 차액 1,700만 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A 회사 입장에서는 신용이 나은 돈이 되는 셈이지. 그래서 금리를 다루는 일이 어렵다는 거야. 자네처럼 1억을 준비하는데 2천만 원의 비용이 든다면 회사가 어떻게 버티겠나? 300만 원과 2천만 원의 차이가 크네요. 하지만 사물에는 양면이 있다고 내가 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나? 즉,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네. 혹시 자네는 남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가? 지금부터 빚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빚은 돈을 배우는 데 있어 아주 좋은 재료니까. 직장인으로 살았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내가 껴안고 있는 고민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것들이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업무가 지루하고 재미없긴 했지만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또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 유일하게 뽐낼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가? 노인이 가라앉은 내 마음에 희젓듯이 밝은 목소리를 물었다. 크림 주먹밥이라면 나도 들어봤네만. 아, 다행이네요. 근처 편의점에서 얼마 전까지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하하. 노인은 크림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 내심 기뻤다. 그건 고심 끝에 완성된 최고의 메뉴였기 때문이다. 처음 예상과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크림 주먹밥만 팔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주먹밥과 크림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3대 7 정도였고요. 솔직히 크림 주먹밥의 원가가 좀 센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슬며시 가격을 500원에 올렸습니다. 물론 무작정 인상만 한 건 아니었고 가격을 올리기 전에 크림 주먹밥 오픈 특가 2,500원은 이번 달까지라고 POP 광고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매출 개수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개의치 않고 사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희 가게에 브랜드력이 있다고 하기엔 이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크림 주먹밥이 상품으로서 호소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크림 주먹밥은 이 두 가지 중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역 근처에 새로 생긴 주먹밥 가게, 그동안 먹어본 적 없는 주먹밥을 파는 가게.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입소문으로 확산되기 쉬운 특징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이지만 당시에는 창업 컨설턴트인 오타니와 은행원이었던 저, 능력 있는 요리사인 하야마의 힘이 합쳐진 결과이자 진짜 실력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관심은 다음 단계인 이걸 어디까지 성공시켜야 하는가로 옮겨갔고요. 다만 장사가 잘 될 때는 오타니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그를 특별히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건 그건 그때까지 자기의 몫을 사양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손님들은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방송으로 나가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일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방영되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맛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오타니가 연출한 것이었더군요. 방송국 취재도 오타니가 힘쓴 것이었고 당일에 있던 줄도 그가 사람을 고용해서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타니의 세심함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먼저 오타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하야마는 솔직히 연일 이어지는 대성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베이카쿠 2호점이 궤도에 올랐을 무렵 저는 밥보다는 옷한 이를 붙잡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슬슬 경영도 안정됐으니 네 몫에 대해 의논하고 싶어. 매달 매출의 5%를 내 몫으로 가져가면 좀 많을라나? 아니, 넌 나에게 성공할 계기를 주었고 가게를 시작할 때 무급으로 베이카쿠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줬어. 그 고마움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조건은 받아들일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 벌이가 비약적으로 많아져서 자네들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여유로워졌다. 그런 데까지 들었어. 자네는 당시의 자신을 돌아보며 무슨 생각이 드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꽤 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아까 사람의 본성은 돈을 가졌을 때 드러난다는 말을 했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 자네의 좋은 면이 잘 나타났던 것 같아. 자네는 여유도 생겨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됐고 아주 바람직한 상태야. 돈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여유가 생긴다는 거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냉정해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지.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자네는 위험한 다리를 몇 번이나 건너면서도 주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갔죠.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던 거 아닌가?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당시 매장 두 곳의 매출을 합산하면 매달 1억 원을 넘겼으니 겨우 매장 두 곳이라고 해도 저는 연 매출 12억 원의 요식업체 오너였던 셈이죠. 은행을 그만두었을 때 은행원이 손님을 상대하는 장사를 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각오로 하면 어떻게든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군요. 점차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안정권에 접어든 것 같았습니다. 나름대로 인지도도 올라갔고요.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더 고용할 여유도 생겼고 저 또한 매일 직접 나가지 않아도 가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오판, 돈만 줬다가 놓친 것은 없는가? 항상 하는 생각이 있네만 후회는 먼저 오지 않는다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다는 속담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요구하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 속담의 참된 의미를 뼈저리게 이해하는 사람은 대체로 일이 벌어진 뒤야. 후회할 때라거나 넘어진 뒤라거나. 그 무렵의 저를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을 확신하다 보니 말이나 행동이 점차 대담해졌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처럼 커다란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 뭐든 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이 강했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보는 듯한 강박관념에 휩싸였고요. 또 앞으로 가게를 나가는 과정에는 창업을 했을 때와 같은 용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며 말없이 체스 말을 앞으로 전진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저지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금만 갖고 사업을 하겠다고 한 약속이었죠. 자기 자금으로 한 매장씩 착실하게 늘리느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단숨에 확장하느냐. 저는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사실 크림 주먹밥 인기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매출에는 안정적으로 공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 여기서 최상의 한 수를 놓는다면 베이카쿠의 경영 자체가 단번에 한 단계 상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은 저 혼자 내렸습니다. 저의 새로운 계획은 3호점, 4호점을 동시에 개업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하기로 했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더군요. 그렇게 자기 자금을 고집했으면서 하는 놀라움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시 같은 비용으로 이익을 배로 늘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나가는 돈이 비약적으로 커지자 조금 불안해지긴 했지만 지금이야만 말로 승부를 걸 때다라고 생각하며 계속 나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창업할 때는 그토록 자기 자금을 주장했으면서 왜 그처럼 약속을 손쉽게 깨버리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나? 타이밍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크림 주먹밥의 당시 인기에 편승하며 저희는
성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출정 공세를 펼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편의점 이야기를 거절했을 때는 지금이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타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느긋하게 자기 자금이 모이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기 자금에 레버리지를 걸어 크게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처음 했던 말과 다르군 그건 알고 있었나? 돈을 벌고 가게 실적이 쌓일 때마다 다루는 돈의 액수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2억 원 대출은 금방 갚을 거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다달이 지불하는 금액은 예상 매출에 비하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한 경영자들 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사업이 그처럼 잘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심지어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무렵 아내와는 대화를 많이 나눴나? 아니요. 집에 가도 베이카쿠 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서 대화를 나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건 대출권도 아내에게는 말 안 했겠군. 네, 아내에게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달 통장 잔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내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믿었죠. 그 무렵 아내는 내 사업보다 딸의 일로 머리가 복잡했다. 자네가 애당초 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었던 거야. 다루는 돈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자네는 마음의 여유를 점점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노인은 나에게서 시선을 떼더니 무언가 떠오르듯 먼 곳을 응시했다. 그 무렵 M역 앞 점과 K역 군의 점은 누가 맡고 있었는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있었지만 장부는 계속 제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 개업하는 매장 두 곳은 누가 맡을 예정이었나? 그건 하야마의 소개로 대형 음식점 체인점의 매니저를 스카우트했죠.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차피 금방 그만두게 했으니까요. 오호, 그건 또 왜? 그 사람한테는 지금도 정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어쨌든 신규 오픈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눈꽃을 새 없이 바빴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이 없어 일하면서 불안감을 잊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지금만 잘 넘기면 모두 잘 될 거란 생각으로 계속 움직였고요. 노인은 이렇게 중얼거렸다. 오만해.